오늘 밤 내가 내어준 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집을 잃게 된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가난한 주막 주인은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던 한거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마음을 조용히 시험하러 온 재물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오래 머무는 작은 길목 주막이 있었어요. 그 주막은 높은 고개 아래에 있어 장군도 쉬어가고 길 잃은 나그네도 등불을 보고 찾아들곤 했지요. 지붕은 오래되어 바람이 불면 낮게 울었고 마당 한가운데 우물은 겨울마다 얇은 얼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부엌 아궁이만은 늘 따뜻했고 그 곁에는 복녀라는 가난한 주막 주인이 조용히 불씨를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주막 한 채와 작은 솥, 금간 사발 몇 개뿐이었습니다. 주막 뒤에는 장작을 쌓아두는 좁은 처마가 있었고 앞마당에는 해가 들면 나물과 무청을 말리는 낮은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새벽이면 우물가에 나가 찬물을 길어오고 해가 저물면 부엌 문을 닫기 전에 마루 끝 먼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복녀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쌀가게 주인에게 빚진 쌀값도 있었고 장날마다 들여오는 간장과 소금값도 자꾸 밀렸지요. 그래도 복녀는 누가 지나가며 뜨거운 물 한 사발을 청하면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항아리에서 물을 퍼올리고 작은 화로에 불을 붙여 손님 손에 사발을 쥐어주며 먼 길에 몸부터 녹이셔요 라고 낮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막은 넉넉한 집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빈집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창호지는 여러 번 덧붙여져 군데군데 빛이 다르게 비쳤지만 복녀가 앉아 바느질을 하는 밤이면 집안은 조용히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쓰던 작은 나무 주걱을 아직 버리지 못했고 그 주걱으로 죽을 저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산비탈의 억새는 눈 속에 눌려 누렇게 젖었고 마을 길은 해가 떠도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장꾼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주막에는 손님보다 바람이 더 자주 들어왔어요. 복녀는 문틈에 헝겊을 끼우고 남은 장작을 세어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쌀독 바닥에는 쌀알이 얇게 깔렸고 보리 한 줌과 마른 무 몇 조각이 그날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복녀는 솥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독 바닥을 손바닥으로 긁어 모으고 보리를 씻어 넣고 마른 물을 잘게 썰어 물을 많이 부었습니다. 죽은 묽었지만 오래 끓이면 냄새만은 따뜻하게 퍼졌어요. 부엌 천장에는 연기가 얇게 머물렀고 아궁이 속 장작은 붉게 타오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복녀는 솥 앞에 앉아 주걱을 천천히 돌리며 배고픈 밤을 조용히 달랬습니다. 그날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주막 앞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바람에 눈가루가 날려 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옷은 여러 곳이 해져 속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지팡이마저 오래되어 끝이 갈라져 있었지요. 그는 주막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안에 사람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복녀는 부엌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거지처럼 초라했고 어깨에는 눈이 내려앉아 녹지도 못한 채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은 얼어 검붉게 보였고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복녀는 잠시 쌀독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 끓인 죽은 그녀가 먹고 내일 아침까지 버티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자기 처지를 말하며 길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작은 사발을 꺼냈습니다. 가장 금이 덜 간 사발을 골라 뜨거운 물로 한번 헹군 뒤 솥 안에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묽은 죽 냄새가 부엌 문을 넘어
마루까지 흘러갔습니다. 복녀는 사발에 죽을 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밥알은 많지 않았고 국물만 넉넉했지만 그마저 2그릇으로 나누면 누구도 배부르지 못할 양이었지요. 그녀는 주걱 끝으로 솥바닥을 한 번 더 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으로 남겨두려던 걸쭉한 부분을 사내의 사발에 더 얹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요. 이 집에 좋은 반찬은 없지만 몸은 녹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는 사발을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그 죽을 받아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이 얼굴 위로 올라가자 그의 속눈썹에 붙었던 눈이 녹아 작은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한 숟갈을 떠먹었어요. 뜨거운 죽이 목을 지나가자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죽물을 작은 그릇에 따랐습니다. 자기 앞에 그릇은 맑은 물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짝을 흔들었고 주막 안에서는 사내가 숟가락을 사발에 부딪히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복녀는 아궁이에 장작 한 조각을 더 넣고 젖은 치마 끝을 무릎 위로 접었습니다. 사내가 미안한 듯 사발을 내려놓으며 주인장도 드셔야 할 텐데요 라고 하자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엌 냄새만 맡아도 반은 먹은 셈입니다. 먼 길 온 사람이 먼저 배를 채워야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복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굶주린 사람의 흐린 눈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도 맑았고 오래된 산길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복녀는 그 시선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손님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캐묻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녀는 다만 빈 사발 곁에 묻잔지 한 조각을 놓아주고 다시 불을 살폈습니다. 죽을 다 먹은 사내는 사발을 2손으로 감싸쥔 채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벽, 낮은 천장, 문틈을 막은 헝겊, 부엌 곁에 놓인 빈쌀도까지 그의 눈에 하나씩 들어오는 듯 했어요. 복녀는 그가 쉬는 동안 부엌 한쪽에서 해진 버선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자꾸 끊어졌고 바늘귀는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사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면 주인장은 내일 무엇으로 끓이십니까? 복녀는 바늘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쌀가게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할지도 몰랐고 장작도 더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걱정을 손님에게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일 바람이 알려주겠지요. 오늘 밤 굶은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내일 걱정부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크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발을 깨끗이 비운 뒤 마루 아래로 내려와 부엌 문턱 가까이에 놓았습니다. 복녀가 거기 두시면 제가 씻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는 받은 그릇은 빈 채로 돌려놓아야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종이 울리는 듯 부드럽고도 깊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복녀는 사내에게 마루 안쪽에서라도 몸을 녹이고 가라 했습니다. 주막에는 손님방이 있었지만 며칠째 불을 넣지 않아 바닥이 차가웠고 덮을 이불도 얇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얼어 쓰러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사내는 사양하다가 결국 문간방에 앉았습니다. 복녀는 작은 화로에 숯을 옮겨 넣고 남편이 쓰던 낡은 외투를 가져와 그의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새 옷도 아니고 따뜻한 솜옷도 아니었습니다. 어깨 쪽은 달아 빛이 바랬고 소매 끝은 여러 번 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에게는 남편의 손길이 남은 물건이라 쉽게 내어주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사내는 그것을 알아차린 듯 2손으로 옷자락을 조심히 잡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덮어주시는군요. 라고 말하자 복녀는 눈을 내리깔며 추운 사람에게 덮이는 동안은 그것도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간방의 불빛은 약했지만 주막 안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처마 끝을 스쳤고 우물가의 두레박은 간간히 흔들렸습니다.
복녀는 부엌을 정리하며 빈 솥을 물로 불렸고 쌀독 뚜껑을 덮기 전에 바닥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정말 몇 알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죽 한 그릇을 먹고 몸을 녹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빈속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문간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가 등잔 심지를 낮추려 하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이 집을 왜 떠나지 않습니까? 빚도 있고 겨울도 길고 장사도 어려운데요. 복녀는 오래된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둥에는 남편이 젊을 때 새긴 작은 칼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루 끝에는 아이들이 쉬다 간 발자국 같은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큰 재산은 아니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잠시라도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마음으로 살았고 저도 그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주막 문을 닫으면 저는 빚에서 조금 멀어질지 몰라도 길 위에 누군가는 등불 하나를 잃겠지요. 그녀의 말은 자랑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끓인 죽처럼 맑고 뜨거운 마음이 조용히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친 것 같았지만 복녀는 등잔불이 흔들린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문을 단단히 걸고 부엌 옆 작은 방에 들어가 낡은 이불을 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는 소리는 쌀을 씻는 소리처럼 사락사락 들렸고 아궁이 속 마지막 불씨는 오래 꺼지지 않고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복녀는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추위 때문에 발끝이 시렸고 방 안 공기는 희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간방 손님이 춥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외투는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어젯밤 그가 먹었던 사발이 깨끗이 씻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놀라 마당으로 나갔지만 눈 위 발자국은 희미했습니다. 우물가에는 새로 내린 눈이 얇게 덮여 있었고 주막 앞길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문턱 바로 아래에는 작은 장작 세 토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젖지 않은 마른 장작이었어요. 복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지 사내가 남긴 것이라 하기엔 너무 고르고 마을 사람이 놓고 갔다기엔 너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복녀는 장작을 부엌으로 옮기고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분명 비워두었던 솥 바닥에 물기가 맑게 고여 있었고 이상하게도 쌀알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 몇 알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빈솥이 아주 빈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 쌀알을 조심히 떼어 작은 종지에 담고 오늘 아침에도 물을 끓이기 위해 불씨를 살렸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마을의 첫 장꾼이 주막 앞을 지나가다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손을 비비며 복녀 아지매 오늘도 불을 피웠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웃으며 뜨거운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을 길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길에서 얼어붙은 사람 하나가 들렀다 갔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사내의 깊은 눈빛과 이상하게 깨끗했던 사발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복녀는 쌀가게의 관리를 미루고 주막을 쓸었습니다. 마당의 눈을 한쪽으로 밀고 평상 위에 쌓인 얼음을 털고 문간방에 남은 온기를 손바닥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여전히 적었고 빚은 그대로였지만 주막 안에는 어젯밤보다 더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복녀는 솥에 맑은 물을 붓고 남은 무 조각을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있는 만큼은 내어주어야지요. 아침 햇살은 얇았고 주막 마당의 눈은 아직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문간방을 한 번 더 쓸고 사내가 접어두고 간 외투를 부엌 안쪽 못에 걸었습니다. 사발은 깨끗이 씻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으로 만지면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찬장 가장 안쪽에 넣으려다가 다시 꺼내 부엌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발인데도
어젯밤의 숨결이 거기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낮이 되자 장기를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에 들렀습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물을 마셨고 어떤 이는 언 손을 아궁이 곁에 대고 녹였습니다. 복녀는 어젯밤 찾아온 거지 사내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끝 방앗간 앞에서부터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년의 주막이 굶어 죽을 판이라더니 거지에게 죽을 퍼주었다. 네, 라는 말이 바람보다 빨리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소문은 처음에는 가벼운 웃음처럼 떠돌았지만 오후가 가까워지자 뾰족한 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안악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 자기 쌀독도 비었다면서 남 먹이는 건 무슨 배짱일까 하고 수군거렸고 어떤 노인은 고갯길을 바라보며 그래도 굶은 사람을 돌려보내진 않았으니 마음 하나는 곱지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다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막문을 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문을 가장 반긴 사람은 쌀가게 주인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한가운데 큰 창고를 가진 사람으로 웃을 때도 눈보다 샘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겨울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쌀값이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품에 끼고 다니며 누가 얼마를 빚졌는지 자주 떠벌렸습니다. 복녀의 이름도 그 장부에 올라 있었고 그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주막 기둥까지 자기 손에 들어올 날을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점심 무렵 주막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털신에는 눈과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는 마루를 더럽히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물걸레를 가지러 일어나자 그는 큰 기침을 하며 주막 형편이 아주 넉넉한가 보오. 빚진 쌀값은 미루면서 길거지에게 죽을 대접했다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웃음처럼 시작했지만 끝에는 송곳처럼 차가운 기운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은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빚은 잊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셔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빽빽한 글씨와 숫자가 적혀 있었고 복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빚이 훨씬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글을 또렷이 읽을 줄 몰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바로 따질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장부를 손바닥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말미도 밥 있는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요. 이대로 가면 주막을 넘겨야 셈이 맞겠지. 그 소리가 주막 안에 낮게 울렸고 마침 뜨거운 물을 마시던 장꾼 둘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복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지킨 곳입니다. 제가 몸으로라도 갚을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에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낡은 찬장, 금간 항아리, 문틈을 막은 헝겊까지 얕보는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런 집을 붙들고 있어봐야 겨울바람만 먹지. 차라리 내게 넘기면 창고로라도 쓰일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복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아궁이 곁에 놓인 주걱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주걱은 남편의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마음을 붙드는 막대기 같았습니다. 그때 주막 뒤편에서 늙은 안악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젊을 때부터 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사람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복녀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겨울 우물물처럼 맑았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길게 대꾸하지 않고 복녀 곁에 서서 마루에 진흙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복녀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빈 그릇보다 무서운 것은 빈 마음이니 오늘 밤 문단속을 잘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괜한 걱정이 아니란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장부를 접었지만 그의 눈가가 잠시 굳어지는 것을 복녀는 보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서며 사흘 안에 답을 내시오. 돈이 없으면 집으로 갚아야지 라고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젖은 마루 위에 검게 남았고 복녀는 그것을 닦으며 마음속까지 더러워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주막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꾼들은 물그릇을 비우고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순덕은 마당 쪽을 살피며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복녀는 억지로 웃으며 날이 추우니 천천히 몸을 녹이고 가셔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 장꾼이 조심스럽게 복녀 아짐에 그 빚이 정말 그만큼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만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더 많은 말이 퍼졌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복녀가 어리석어 주막을 잃게 생겼다는 말이 돌았고 방앗간에서는 만석이 벌써 주막을 창고로 쓸 궁리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며 거지죽 주막이라고 장난처럼 외쳤다가 어머니들에게 입을 막혔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걸린 등불을 조금 더 낮추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감쌌습니다. 밤이 깊자 주막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눈은 그친 듯 하다가도 처마 끝에서 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복녀는 순덕의 말을 떠올리며 앞문과 뒷문을 모두 걸었습니다. 부엌의 쌀독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뚜껑을 단단히 덮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얹었습니다. 장작더미 옆에도 빗장을 걸고 우물가 두레박줄도 안쪽으로 당겨 묶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당을 3번이나 둘러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복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장부에 적힌 낯선 셈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순덕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개가 짖었고 멀리 산비탈에서는 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주막 기둥과 마루, 우물과 아궁이를 지키려면 마음부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부엌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헝겊을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긁는 듯한 소리와 무엇인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등잔불은 이미 낮게 줄여둔 뒤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부엌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쌀독이 있는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상대가 달아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쌀독뿐 아니라 집안까지 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옆에 놓인 긴 부지깽이를 손에 들고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부엌 안은 희미한 달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쌀독 뚜껑 위에 얹어둔 돌이 바닥에 내려와 있었고 뚜껑은 손톱만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뜰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움직였습니다. 복녀는 거기 누구요 하고 났지만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을 밟는 소리가 급하게 멀어졌고 장작더미 곁에 작은 문이 흔들렸습니다. 복녀가 뒤쫓아 나갔을 때는 이미 마당 끝이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우물가 쪽 눈 위에는 낯선 발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크고 깊었으며 주막을 잘 아는 사람처럼 뒤편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발자국 앞에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자국은 곧 다시 내리는 가루 눈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져갈 쌀도 거의 없었는데 누군가는 그 빈 독을 뒤져보았던 것입니다. 독바닥에 남은 쌀알 몇 개는 그대로였지만 뚜껑 안쪽에는 거친 손때 같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며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뒤 담장 너머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야, 불 켜졌느냐? 순덕은 가까운 초가에 살고 있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문을 열어주자 순덕은 두꺼운 두건을 쓴 채 뒷뜰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발자국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지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물가를 한번 보고 복녀의 어깨를 짚으며 빈 쌀독을 뒤지는 손은 쌀보다 집의 숨을 노리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서러운 일인데
누군가 일부러 주막을 흔들려 한다면 더 두려웠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와 쌀떡 뚜껑을 다시 덮고 주변에 떨어진 흙가루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이 발자국은 먼 길에서 온 발이 아니구나. 눈길을 아는 마을 사람 발이다. 라고 그녀가 낮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복녀가 듣기만 했습니다. 바깥바람은 더 차갑게 문틈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부엌 불을 다시 살렸습니다. 순덕은 마른 장작 하나를 넣고 복녀는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먹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김이 오르는 물만으로도 놀란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순덕은 새벽까지 곁에 있겠다고 했고 복녀는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부엌 문을 사이에 두고 마당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막은 오래된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눈은 그쳤고 하늘은 흐린 잿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복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밤새 남은 발자국은 반쯤 지워졌지만 우물 돌 위에는 낯선 집신에서 떨어진 진흙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막 뒤로 난 작은 길은 만석의 쌀창고 쪽으로 이어졌지만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쓰는 길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장꾼들이 지나가기 시작하자 밤의 소식은 다시 마을로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복녀가 거지에게 죽을 주더니 도둑까지 맞았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은 마음이 좋아도 문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쌀도 없는 독을 누가 뒤졌겠느냐. 이상한 일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복녀는 마당을 쓸며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들은 눈밭 윗같이 발자국처럼 많았지만 어느 하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그날도 주막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이 드나드는 집은 장삿집으로도 못 쓰오. 빚도 빚이지만 이러다 마을 길목 망신만 커지겠소. 그 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복녀는 마루 끝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밤새 쌀독 옆에 남은 손자국을 떠올리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작은 불씨가 붙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막 문은 아직 제가 지킵니다. 빚이 있으면 바른 셈으로 갚겠고 누가 집을 흔들면 그 흔적도 살피겠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곧 웃음을 흘리며 가난한 사람이 말은 높구려 하고 돌아섰지만 그 걸음은 어제보다 빠랐습니다. 복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장부 안의 셈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다시 주막에 와서 오래된 찬장 아래를 살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안에 예전 쌀값을 적어둔 헌 종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습기에 휘어 있었고 글씨도 옅었지만 몇몇 날짜와 쌀가게 표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부엌 불빛 아래 놓고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큰 소리보다 집안의 작은 흔적을 먼저 믿으시오. 복녀는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를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남긴 동그란 표시와 쌀대수를 적은 흔적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의 장부에 적힌 빚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 앞에 말할 만큼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천에 싸고 쌀독이 아니라 부엌 기둥 뒤틈에 숨겼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주막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복녀는 앞문과 뒷문을 잠그고 우물가에 작은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누가 다시 드나들면 발자국이 남을 것이라는 순덕의 생각이었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는 어젯밤 거지 사내가 먹고 간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사발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흔들리는 집이지만 누군가 따뜻한 죽을 먹고 살아난 집이라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궁이 불씨를 덮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없는 죄로 빼앗기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부엌 벽과 솥, 쌀독과 오래된 주걱이 모두 듣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지붕 위로 사락사락 쌓이는 소리가 밤을 덮었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길고 조심스러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복녀는 다 굴기 전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뿌려둔 재가 마음에 걸려 잠이 깊지 않았지요. 그녀는 조심히 부엌 문을 열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에 닿았고 마당은 아직 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위에는 분명한 집신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끝은 우물 쪽을 향했고 뒤꿈치는 주막 뒤 작은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발자국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신은 비슷해 보여도 눈길을 오래 밟은 발은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 자국은 발바닥 한쪽이 심하게 닳아있어 흙이 비뚤게 찍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만석이 문 밖에 서 있을 때 보였던 털신 밑창을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으로만 짚을 뿐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솥에 물을 붓던 복녀는 또 한 번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전날 밤 분명 깨끗이 비워둔 솥바닥에 마른 볼이 몇 알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찬장 틈에서 떨어졌나 싶었지만 보리알은 물에 불린 듯 부드럽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굴려보았습니다. 배를 채울 양은 아니었지만 빈솥이 스스로 복녀에게 버티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해가 오르기 전에 주막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남은 제자국을 보고 우물돌 위에 진흙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진흙에는 쌀겨처럼 보이는 작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치마 끝에 조금 싸서 복녀에게 건네며 손에 잡히는 작은 티끌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길을 알려주오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어제 숨겨둔 헌 종이들을 다시 꺼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여인은 부엌 불빛 아래에서 오래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부서졌고 먹빛은 흐려졌지만 남편이 남긴 표시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날짜 옆에는 쌀한말, 보리반말 같은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 아래 작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글자를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빚을 갚은 날마다 그 얻은 표시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 만석의 장부에는 없었습니다. 복녀는 가슴속에서 조용히 끓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자라서 빚이 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미 갚은 쌀값까지 다시 얹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대로 숨겨두면 자신만 아는 억울함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말을 꺼내면 만석은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 낮에는 이상하게도 주막에 손님이 조금 늘었습니다. 눈길이 얼어 고개를 넘기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고 만석과 복녀의 이야기가 궁금해 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며 말끝을 흐렸고 복녀가 지나가면 슬그머니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녀는 아무에게도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따르며 바른 셈은 언젠가 드러나겠지요. 라고 조용히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만석의 쌀가게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쌀자루 하나가 터져 흰 쌀이 마당에 쏟아진 것입니다. 바람이 새지도 않았고 쥐가 갈든 흔적도 없는데 자루 옆 솔기가 길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만석은 얼굴이 붉어져 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쏟아진 쌀 사이에서 오래된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고 누군가 그것을 주워보며 복녀 주막에 표식이 찍혀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식은 저녁 전에 주막까지 왔습니다. 방앗간 안악이 물을 마시러 들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만석네 쌀자루에서 그 집 표식이 나온다 하니 이상하지 않소. 남의 쌀이 왜 거기 숨어 있었을까? 복녀는 놀랐지만 겉으로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쌀값을 갚을 때마다 주막 표식을 찍은 작은 종이를 함께 묶어 보냈습니다. 만석의 창고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말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 복녀는 조심히 만석의 쌀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 척하며 가게 앞에 섰지만 안에서는 만석이 하인에게 거칠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종이는 다 태워버리라. 핵건을 왜 자루 속에 남았느냐. 복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 듣고 싶었지만 발밑 얼음이 작게 깨지는 소리에 놀라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길. 복녀는 고개 아래 느티나무 곁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해진 옷과 낡은 지팡이. 어깨에 내려앉은 눈가루가 어젯밤의 기억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거지 사내였습니다. 그는 마을 쪽을 바라보다가 복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녀가 놀라 그 밤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큰 소리보다 오래 남는 법이요. 라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복녀가 다시 물으려 하자 사내는 눈발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자국은 깊지 않았고 눈 위에 남았다가 금세 희미해졌습니다. 복녀는 그가 보통 거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그녀 마음에 단단히 박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오래 남을 것.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으로 돌아와 등잔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밤, 복녀는 남편의 옛 상자를 모두 꺼냈습니다. 낡은 천조각, 깨진 장기알, 손님들이 맡기고 간 작은 물건들 사이에서 묶음종이 몇 개가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쌀을 들여온 날과 갚은 날, 장작값을 치른 날이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으나 표시와 숫자는 순덕이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맞춰볼수록 만석의 장부가 부풀려졌다는 흔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순덕은 밤이 깊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숯불 옆에 앉아 종이 묶음을 마른 보자기에 나누어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복녀의 눈을 바라보며 밝힐 때는 혼자 떨지 말고 마을 귀가 모두 듣는 곳에서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둘만 알면 다시 묻힐 일이었지만 장날 마당에서 사람들이 듣게 하면 만석도 함부로 덮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이상한 징조는 더 이어졌습니다. 복녀가 아침마다 우물물을 기르면 전날 얼어붙던 물이 맑고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집 우물은 얇게 얼어 두레박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주막 우물만은 김이 오르듯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손을 담그려 하자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어떤 이는 복녀가 거지에게 죽을 준 뒤 집안 기운이 달라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주막터가 본래 따뜻한 곳이라 둘러댔습니다. 반대로 만석의 집에는 자꾸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창고 문고리가 저절로 풀려 쌀겨가 바람에 날렸고 장부를 보관하던 괴짝의 잠금쇠가 헐거워졌습니다. 만석은 하인들을 의심하며 매일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숨기려는 종이일수록 사람들 눈에 더 잘 띄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에 날린 종이 하나가 방앗간 앞 도랑에 걸렸고 거기에는 이미 갚은 집 이름 위에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주운 사람은 방앗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복녀의 남편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주막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말려 품에 넣은 뒤 저녁에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엌문 앞에서 신을 털고 들어와 조심히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집과도 닿아 있을지 모르니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종이를 펼쳐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에도 주막 표식과 만석의 덧셈이 함께 보였습니다. 복녀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오래 머물지 않고 뜨거운 물 한 사발만 마신 뒤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가 두고 간 종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기록, 우물가 진흙, 제위, 발자국 모양, 쌀자루에서 나온 표식, 바람에 날린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면 작았지만 모이면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두려움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복녀는 여전히 만석이 더 큰 거짓말을 꾸밀까 걱정했습니다. 혹시 주막에 다시 누명을 씌우거나 장부를 모두 태워버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녀는 증거 보자기를 부엌 기둥 안쪽 틈에 숨기지 않고 이번에는 남편의 외투 속에 감싸 문간방 다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곳은 어젯밤 거짓 아내가 몸을 녹였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장길은 오랜만에 붐볐습니다. 눈이 조금 녹아산 아래 마을 사람들도 물건을 들고 내려왔고 주막 앞에는 짐을 내려놓은 소와 지게가 놓였습니다. 복녀는 사람들에게 죽 대신 뜨거운 무국물을 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만석은 일부러 큰 장부를 품에 끼고 나타나 사람들 앞에서 복녀의 빚을 다시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컸고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날의 큰 마당이 아니었고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인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에게 장날 아침 주막 앞마당에서 바른 셈을 함께 보시지요. 저도 가진 기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비웃음으로 덮였습니다. 가난한 주막에 무슨 기록이 있겠소? 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물러서는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녀의 얼굴을 살피고 어떤 이는 만석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방앗간 안악은 마당을 지나며 장날이면 나도 보러 오겠소 라고 말했고 장꾼 하나는 길목 주막이 없어지면 우리도 쉴 곳을 잃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복녀는 그 말들이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선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야기는 집안을 넘어 마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복녀와 함께 주막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앞마당에 눈을 치우고 마루에 진흙 자국을 닦고 사람들 앞에 펼칠 낮은 상을 꺼냈습니다. 복녀는 증거가 든 보자기를 다시 확인하고 남편의 옛 주걱도 깨끗이 씻어 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이 집이 어떤 마음으로 밥을 끓여왔는지 보여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복녀는 오랜만에 조금 걸쭉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은 여전히 모자랐지만 방앗간 노인이 보내준 보리 한 줌과 순덕이 가져온 무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자 주막 안에 부드러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복녀는 죽을 두 그릇으로 나누어 순덕과 함께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사발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두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뜨거운 김이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복녀는 선반 위에 놓인 그 사발을 닦았습니다. 거짓 사내가 먹고 간 뒤부터 그 사발은 이상하게도 금간 부분이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발 안쪽을 손끝으로 쓸며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었던 순간에는 아무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죽 한 그릇이 지금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사발을 증거 보자기 곁에 조심히 놓았습니다. 깊은 밤. 주막 뒷뜰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이번에는 놀라울지 않았습니다. 순덕과 미리 약속한 대로 등잔불을 낮추고 부엌문 안쪽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장작더미 곁을 더듬다가 다락 쪽 창문을 올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복녀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의 발을 보았습니다. 한쪽 밑창이 달아 비스듬히 선 집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또렷이 새기고 일부러 부직갱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림자는 놀라 달아났고 순덕은 옆집 담장 너머에서 바로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냐? 남의 집 뒷뜰을 밟는 자가 누구냐? 이웃집 개들이 짖기 시작했고 몇몇 집에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달아난 사람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복녀 혼자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덕과 이웃 사내 둘이 뒷뜰로 와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제 위에 다시 남았고 한쪽이 다른 모양까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호기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웃 사내 하나가 발자국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며칠 전 만석이 장터에서 신던 집신 모양과 닮았구려. 다른 이는 조심하라며 입을 막았지만 이미 말은 나온 뒤였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서 만석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흔적을 대나무 조각으로 둘러 표시하고 아침까지 눈이 덮지 못하게 낡은 바구니를 엎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발자국도 이제는 복녀 혼자 감당할 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복녀는 잠시 문간방에 앉았습니다. 다락에는 보자기가 안전하게 있었고 부엌에는 순덕이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주막 안에는 아주 낮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복녀는 남편의 외투자락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집을 나도 끝까지 바른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눈 속으로 스며들듯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종소리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장날 전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내일 주막 앞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복녀가 공연히 만석을 건드려 더 곤란해질까 걱정했고 누군가는 이번에는 만석의 셈이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 모든 말을 뒤로하고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면 집안일을 평소처럼 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밤 복녀는 증거 보자기를 낮은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의 기록, 주막 표식 종이, 방앗간 노인이 주운 문서, 제위 발자국을 본 이웃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그녀는 글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순덕이 대신 또박또박 적어주었습니다. 복녀는 마지막으로 사발 하나를 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 사발은 재물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굶은 이를 그냥 보내지 않았던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복녀는 주막 앞문을 열고 고개 아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은 눈빛에 희게 빛났고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길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사람들 앞에 서면 목소리가 떨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라도 진실을 말하면 오래된 주막의 기둥들이 함께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날 아침 주막 앞마당에는 해가 다 오르기 전부터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였습니다. 눈은 밤새 그쳤지만 처마 끝에는 얼음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복녀가 새벽에 쓸어둔 흰 눈더미가 낮게 쌓여 있었습니다. 장꾼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서 있었고 방앗간 안악들은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주막은 늘 쉬어가던 작은 집이었지만 그날은 마을의 귀가 모두 그곳으로 모인 듯 했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오래 문질러 손끝의 떨림을 가라앉혔습니다. 낮은 상 위에는 남편이 남긴 기록과 쌀자루에서 나온 표식 종이, 방앗간 노인이 주운 문서, 발자국을 보았다는 이웃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거지 사내가 먹고 간금간 사발도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덕은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도 걸음은 침착했고 낡은 두건 아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상을 들고 나오자 순덕은 그녀의 팔을 살짝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람들이 많아도 밥을 푸듯 천천히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소리로 이기려는 자 앞에서 자신은 오래 끓인 죽처럼 조용히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큰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부러 느렸고 사람들을 보며 입가에 얕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가난한 주막 주인이 무슨 바른 셈을 보자 하니 오늘은 마을 구경거리가 생겼구려라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웃지 않았고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만석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복녀는 마루 앞 낮은 상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만석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빚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그러나 갚은 것을 다시 빚이라 하고 없는 셈을 얹어 집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제가 가만히 받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고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만석은 장부의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오. 복녀 주막은 쌀 여러 마를 빚졌고 보리와 소금값까지 더하면 주막을 넘겨도 모자라오. 그는 글을 모르는 이들도 겁먹을 만큼 빠르게 숫자를 읽었습니다. 복녀는 그 숫자를 모두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이미 두려움에 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기록을 펼쳐 순덕에게 건넸고 순덕은 천천히 날짜와 표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 쌀 한 마를 받고 이달 초여세의 반마를 갚았다고 적혀 있소. 여기 주막 표식이 있고 여기 남편의 손표가 있소. 그녀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에 흐린 표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복녀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순덕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록을 읽을수록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방앗간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말려둔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이 종이는 내 도랑에 걸려 있던 것이요. 바람이 가져온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안에 갚은 집, 이름 위에 다시 덧쓴 흔적이 있더이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몸을 기울였습니다. 문서에는 복년의 주막 표식과 다른 집 이름들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이름을 알아보고 낮은 탄식을 흘렸습니다. 만석은 얼굴을 붉히며 노인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늙은 눈이 흐려 잘못 본 것이요. 젖은 종이에 먹이 번진 것뿐이요.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손을 뒤로 물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이 번진 것과 손으로 덧칠한 것은 다르오. 쌀겨 묻은 손으로 만진 흔적도 있소. 그 말에 쌀가게 하인 하나가 사람들 뒤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웃사내 둘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밤 주막 뒤뜰에서 보았던 발자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 밑창이 닳아 비스듬히 찍힌 집신 자국, 장작더미 곁을 더듬던 그림자. 순덕이 담장 너머에서 외쳤을 때 달아난 발소리를 차례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만석의 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발을 뒤로 빼려 했지만 젖은 눈 위에는 그의 집신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밑창이 과연 비스듬히 닳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눈 내린 들판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만석은 급히 발을 털며 겨울길에 집신 닳는 것이 무슨 죄요? 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쌀가게 하인이 떨리는 얼굴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만석을 보았다가 사람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오래된 표식 종이를 골라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은 자루 속에 남았습니다. 라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만석의 이름을 부르며 사실이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자기 장부도 다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하인을 향해 눈을 부라렸지만 이미 말은 마당 위로 나와버렸습니다. 복녀는 그 순간에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위의 금간 사발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굶은 사람에게 죽을 준 일이 욕심 많은 사람에게 빌미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녀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발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물건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막은 늘 누군가의 빈속을 데워주던 곳이었고 그 기억은 마을 사람들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장꾼 하나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겨울마다 이 집 물 한 사발로 고개를 넘었소. 이런 집을 거짓셈으로 빼앗는다면 길도 사람도 차가워질 것이오. 그때 마당 바깥길에서 낡은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길 위로 해진 옷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그전 밤도 아닌 처음 죽을 얻어먹었던 그 거지 사내였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걸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눈빛은 먼 산의 물처럼 깊었습니다. 복녀는 놀라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낮은 상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만석은 사내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거지까지 불러 구경을 시키는 것이오. 라고 그는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상 위에 놓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만석의 쌀가게 표식이 찍힌 문서 몇 장과 갚은 빚을 다시 적은 낡은 장부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남의 빈솥을 업신여긴 자는 자기 창고 안어둠부터 살펴야 하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끝에 선 사람까지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람이 잠시 했고 처마 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만석의 장부와 복녀가 모은 기록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짚는 곳마다 만석의 숫자는 맞지 않았고 더 쓴 흔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심보다 분노에 가까운 얼굴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마침내 장부를 덮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어 나를 몰아세우는구나. 장사에는 이문이 붙는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떠드는 것이냐?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방앗간 노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문과 거짓은 다르오. 갚은 것을 다시 갚으라 하는 것은 장사가 아니라 남의 집 숨을 끊는 일이오.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더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지 사내의 옷자락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지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눈에 반사된 것이라 하기에는 빛이 너무 따뜻했고 아궁이 불빛이라 하기에는 마당 한복판까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밥상과 창고, 빈 그릇과 나누는 손길을 모두 지켜본 이처럼 깊었습니다. 복녀는 그제야 그가 보통 나그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내는 만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쌓아둔 쌀은 사람을 살릴 때 재물이 되고 굶은 이를 밀어낼 때 짐이 된다. 네 창고에 갇힌 쌀은 무겁고 이 여인의 묽은 죽은 가볍지 않았다. 그 말이 끝나자 만석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낮게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신이라는 말을 입안에서만 굴리고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결국 장부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복녀에게 부풀려 적은 빚을 지우겠다고 했고 이미 거짓으로 받아낸 쌀과 돈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사과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복녀는 그에게 모욕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바른 셈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막은 제 손으로 계속 불을 피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만석의 장부를 다시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집의 빚도 함께 확인하기로 했고 쌀가게 하인은 더는 거짓 기록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석은 며칠 안에 창고 일부를 비우고 그동안 속인 사람들에게 쌀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거지 사내의 눈빛을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낮춘 채 사람들 사이를 지나 쌀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석이 떠난 뒤에도 마당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다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복녀는 거지 사내에게 다가가 깊이 절하려 했지만 사내는 지팡이로 마루 끝을 가볍게 짚으며 말렸습니다. 밥을 내던 손을 땅에 너무 오래 대지 마시오. 그 손은 다시 솥을 저어야 하오. 복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방앗간 안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쪽에 눈을 치우고 젖은 평상을 벼뜨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장꾼들은 마루에 묻은 진흙을 닦고
이웃 사내들은 뒤뜰에 흔들린 작은 문을 고쳐주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살렸습니다. 복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치마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손길은 낯설었지만 주막은 오랜만에 사람 냄새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주막의 큰 솥에서는 무와 보리를 넣은 죽이 끓었습니다. 누군가는 쌀 한 줌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말린 나물 한 접시를 내놓았습니다. 방앗간 노인은 소금을 조금 보탰고 장꾼 하나는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복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순덕이 눈짓하자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갚는 날이 아니라 함께 먹는 날이오 라고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굳었던 얼굴을 풀고 낮게 웃었습니다. 복녀는 죽을 한 그릇씩 퍼주었습니다. 사발은 서로 달랐고 어떤 것은 금이 갔고 어떤 것은 이가 빠졌지만 뜨거운 김은 모두에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와 평상, 마당가에 둘러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날카롭던 말들은 죽 냄새 속에서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만석의 잘못을 더 말하려 했지만 방앗간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집이 다시 숨쉬는 것을 보았으니 그 숨을 흐리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거지 사내는 마당 끝 느티나무 그림자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가장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담아 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마지막 남은 것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끓인 죽이었습니다. 사내는 사발을 받아들고 잠시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그릇이 여러 손을 지나면 그 집은 오래 따뜻하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죽을 먹고 사발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발자국이 많았지만 더는 어지러운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마지막까지 남아 부엌을 정리했고 복녀는 낮은 상 위의 기록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넣었습니다. 이제 그 종이들은 두려움의 물건이 아니라 집을 지켜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막 기둥에 닿는 저녁빛도 전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날 이후 곧바로 마을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더는 주막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의 창고를 살피는 동안 그는 문을 닫고 지냈고 속인 쌀을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전처럼 고개를 세우고 걷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녀는 그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생각했습니다. 남의 배고픔을 얕보는 마음이 결국 자기 마음의 문을 먼저 닫는다고요. 밤이 되자 주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소리로 가득하던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앉았고 우물물은 얼지 않고 맑게 빛났습니다. 복녀는 문간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지만 거지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지팡이 자국도 눈 젖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외투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쌀알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보고 오래 숨을 멈추었습니다. 복녀는 쌀알을 손바닥에 올려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쌓아주는 금부치도 아니고 큰 창고의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알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쌀독 바닥에 조심히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 뒤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란은 지나갔고 주막은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복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겁먹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날 밤이 지나고 주막의 아침은 전보다 조금 늦게 밝아오는 듯 했습니다. 복녀는 새벽에 눈을 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꿈처럼 몸에 남아있어 손끝이 아직 묵직했지요. 그녀는 이불을 곱게 개고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얇게 앉아 있었고 우물가 돌은 달빛에 남은 기운을 품은 듯 희게 빛났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물을 기르며 집이 다시 제 숨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복녀는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넣어둔 쌀알 3개는 바닥 한쪽에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새할 뿐이었지만 복녀의 눈에는 어쩐지 빈독 전체를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넣지 않고 한참 내려다보다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 남아있으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전 방앗간 노인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와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보리한 되와 말린 무청, 그리고 오래된 나무 숟가락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복녀가 놀라 사양하려 하자 노인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네가 지킨 것은 네 집만이 아니니 마을도 한 숟갈씩 보태야지. 복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보자기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장기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주막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아직 입에 오르내렸지만 사람들의 말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을 걱정하는 말에도 가시가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운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장꾼은 장작 2토막을 내려놓고 고개 넘다 쉬어갈 불이 있어야 우리도 길을 다니오 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장작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막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붕의 낡은 틈은 여전히 바람을 들였고 문간방의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쌀독도 가득 차지 않았고 찬장한 사발은 대부분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녀가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 연기가 예전보다 곱게 올라갔습니다. 물을 끓이면 김이 부드럽게 퍼졌고 마루에 앉은 사람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차갑게 엉켜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의 쌀가게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의 장부를 살피며 속인 쌀과 돈을 하나씩 돌려주게 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 앞에 잘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아도 가슴을 크게 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한을 오래 품으면 부엌 불도 탁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석 이야기가 나오면 바른 셈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녀를 보며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독한 말을 하지 않는 그녀를 답답하다 했고 누군가는 그래서 주막이 오래 따뜻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뗐던 안악들은 복녀가 지나가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는 거지죽 주막이라 놀리지 않고 주막 앞 평상에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복녀는 아이들에게 묽은 보리차를 내주며 뜨거우니 천천히 마시거라 하고 웃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매일같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곁에 앉아 무청을 다듬거나 마루의 다른 자리를 헝겊으로 문질렀습니다. 복녀가 혼자 해도 된다며 말리면 순덕은 대답 대신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어느 저녁 복녀가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자 순덕은 마른 나무를 뒤적이며 따뜻한 집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드나든 발들이 함께 지키는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두었습니다. 겨울은 조금씩 물러났지만 밤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주막 뒤 장작더미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보탠 나무가 쌓였고 우물가에는 복녀가 새 집줄을 묶어둔 두레박이 걸렸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는 무청과 시래기가 다시 널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잎들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복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주막은 늘 사람들의 숨으로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개 너머에서 젊은 부부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만석의 쌀가게를 맡게 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말수가 적고 손에 굳은 살이 많았으며 여자는 작은 보따리를 2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속인 셈 없이 장사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다시 믿음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복녀는 뜨거운 물을 내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그들에게 지난 일을 길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한 일은 만석의 몫이고 앞으로 쌀가게를 맡을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낡은 기록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쌀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야 가벼워집니다. 장부에만 묶어두면 쌀도 사람도 무거워지지요. 젊은 부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빚을 적을 때마다 손님에게 소리내어 확인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봄 기운이 희미하게 돌기 시작하자 주막 앞길에는 눈 대신 질척한 흙이 늘었습니다. 고개를 넘는 장꾼들의 발이 다시 많아졌고, 소금 장수와 옹기 장수도 주막에 들렀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값비싼 음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리죽에 무청을 넣고 오래 끓였고, 손님이 많을 때는 물을 더 부어 나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누어도 솥은 쉽게 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신기해했지만 복녀는 그저 불 조절이 좋아진 것이라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셈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거짓 아내가 남긴 쌀알 3개는 여전히 쌀독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많은 쌀을 부어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독이 비어갈 때면 다시 눈에 띄었습니다. 복녀는 그 쌀알을 팔거나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라기보다 마음을 잊지 말라는 작은 약속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독을 열 때마다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흐린 저녁, 길 잃은 아이 하나가 울며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장터에서 헤어졌다는 아이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아이를 부엌 안쪽에 앉히고 따뜻한 죽을 조금 떠주었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움켜쥐고 훌쩍이자 그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음이 파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렴. 길은 어른들이 찾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달려갔고, 아이의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잡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그저 아이가 무사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가며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작은 일도 아무 소문 없이 지나갔겠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복녀의 주막을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길목의 등불은 단지 장삿집 불빛이 아니라 누군가 돌아올 자리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어느 날 주막 앞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복녀에게 주막을 계속 지켜달라고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길목에서 밤이 되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집이 필요하고, 복녀만큼 그 일을 조용히 해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은 죽을 끓이고 물을 데우고 문을 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바로 그 일이 마을을 편안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주걱을 새물에 오래 씻었습니다. 다른 나무결 사이에 지난 세월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손잡이 끝에는 남편의 손때가 부드럽게 베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걱을 말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던 마음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알아주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부엌 창호지 너머로 불어온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고 오래된 그리움을 조용히 지나가게 했습니다. 며칠 뒤, 복녀는 작은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큰 잔치라 부를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보탠 쌀과 보리, 말린 나물과 된장으로 큰 솥 가득 죽을 끓였습니다. 순덕은 무청을 잘게 썰었고 방앗간 노인은 장작을 팼습니다. 젊은 쌀가게 부부는 쌀 한 마를 내놓고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낮은 상들이 놓였고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떠들다가 어른들의 손짓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기울 무렵부터 주막에 모였습니다. 장군과 안악, 노인과 아이들이 마루와 평상, 마당가에 나누어 앉았습니다. 복녀는 솥 앞에 서서 죽을 저었습니다. 죽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김이 올라오는 냄새만은 어떤 잔치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순덕이 첫 그릇을 복녀에게 내밀며 먼저 먹으라 했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 길 오신 분과 어르신들부터 드셔야지요. 라고 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 낯선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등불 불꽃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복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길 아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지만 눈 녹은 길 위에 낡은 지팡이가 지나간 듯한 둥근 자국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거짓 아내가 다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기운이 잔치의 김 속에 잠시 머물다 간 듯했습니다. 복녀는 가장 깨끗한 사발 하나를 꺼내 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느티나무 아래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보았지만 곧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굶주린 손님을 위해 남겨두는 그 한 그릇의 뜻을 이제는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자리에 놓은 한 그릇이 때로는 가득 찬 상보다 따뜻하오라고 그녀가 말하자 복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둘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복녀에게 지나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 사발을 씻어주고 평상을 제자리로 옮기고 우물가에 흘린 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든 손길이 복녀에게는 큰 선물 같았습니다. 주막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온기가 지나간 뒤에 남는 편안한 숨결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복녀와 순덕은 부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솥바닥에는 죽이 조금 남아 있었고 아궁이에는 붉은 불씨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은 피곤한 얼굴로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복녀가 작은 그릇에 남은 죽을 덜어주자 순덕은 숟가락을 들며 오늘 밤은 이 집도 배부르게 잠들겠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의 등불은 낮게 흔들렸고 우물물은 어둠 속에서도 맑아 보였습니다. 순덕이 돌아간 뒤 복녀는 혼자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사발을 씻어 엎어두고 낮은 상을 벽에 기대고 문간방 이불을 털었습니다. 문간방 한쪽에는 남편의 외투가 여전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안쪽 꾀에 넣으려다 다시 못에 걸었습니다. 언젠가 또 추운 사람이 이 문을 두드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덮어줄 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외투 끝을 손으로 펴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녀는 쌀독을 열었습니다. 잔치 뒤라 쌀은 조금 남아 있었고 그 속에서 쌀알 3개는 여전히 작고 맑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독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재물신이 큰 창고를 주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복녀가 지키던 작은 불씨를 마을의 불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녀는 그 사실이 어떤 재물보다 오래가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불씨를 덮고 주막문을 닫으러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하나가 들렸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문 앞에 서서 고개 아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등불이 비치는 만큼은 부드럽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또 길을 잃고 온다면 이 집을 보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녀는 문을 닫기 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굶지 않고 잠들었으면 됐지요. 그 말은 밤바람에 실려 우물가와 마당, 장작더미와 부엌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주막은 삐걱거리는 기둥과 낡은 지붕을 그대로 가진 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의 기억과 가난한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믿음이 은은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해가 천천히 지나가고 복녀의 주막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길에는 흰 눈이 내려앉았고 우물가 돌틈에는 얇은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의 주막은 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작더미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주어 처마 밑까지 가지런했고 부엌 찬장에는 금간 사발들 사이로 새 사발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물을 길었고 해가 저물면 문 앞 등불을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고개를 덮었습니다. 장꾼들도 일찍 발길을 끊고 마을 사람들도 문을 걸어 잠근 뒤였습니다. 복녀는 솥에 보리죽을 조금 끓여두고 아궁이 앞에 앉아
낡은 버선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문 밖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약한 소리였지만 복녀는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고 등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볼은 얼어 붉었고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녀가 얼른 아이를 안으로 들이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찾아 고개를 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더 묻지 않고 아이를 부엌 아궁이 곁에 앉혔습니다. 젖은 버선을 벗겨 말리고 따뜻한 물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사발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김만 바라보았습니다. 복녀는 솥을 열고 보리죽을 저었습니다. 죽은 많지 않았지만 무청과 된장을 조금 풀어넣으니 냄새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작은 사발에 죽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먹거라. 길은 눈 속에 묻혀도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단다. 라고 복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운 죽김 속으로 사라졌고 아이의 어깨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녀는 아이에게 문간방을 내주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외투를 덮어주고 화로에 숯을 조금 담아 곁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 작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녀가 그것을 보고 무엇이 들었기에 그렇게 꼭 안고 있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마른 감입니다. 장터에서 팔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복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낡은 지팡이를 든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복녀는 그 뒷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죽 한 그릇을 먹고 떠난 그거지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고개 아래 갈림길에서 멈추어 지팡이로 눈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러자 묻혀있던 길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복녀가 그를 부르려 하자 사내는 낮게 말했습니다. 잃은 아이의 길은 따뜻한 집에서 다시 이어지오. 복녀가 눈을 떴을 때 아궁이 불씨는 아직 붉게 살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고 먼 곳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막 앞길은 밤새 눈에 덮였지만 이상하게도 고개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 하나만은 누군가 지팡이로 쓸어놓은 듯 얕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길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복녀는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은 두꺼운 두건을 쓰고 와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장터 아래 마을의 감장수 아들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이름을 말했고 순덕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그치면 사람을 보내야겠구려. 아이 하나의 울음도 그냥 두면 산을 울리는 법이오. 라고 순덕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아이에게 죽을 한 그릇 더 먹이고 마른 보따리를 새천으로 싸주었습니다. 마을 젊은이 둘이 길을 나섰습니다. 복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물과 주먹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눈길은 아직 미끄러웠지만 주막 앞에서 고개 아래로 이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길을 따라 내려갔고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막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복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복녀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었을 뿐이고 이 집 문이 열려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감 몇 개와 손수 짠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값을 받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는 이것은 값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굶지 않았던 밤의 고마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결국 그 마음을 조심히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는 마른 감 하나를 작은 접시에 담아 느티나무 아래에 놓았습니다. 오래전 죽 한 그릇을 받았던 사내가 다시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복녀는 느티나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낮게 말했습니다. 큰 재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 등불이 길 잃은 사람에게 보일 만큼만 밝게 해주셔요. 바람은 대답 대신 가지 끝에 눈을 부드럽게 털었습니다. 그 뒤로 주막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밤이면 주막 앞 등불은 다른 집 등불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조금만 부어도 새벽까지 불꽃이 작게 살아 있었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크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등불 유리를 닫고 심지를 곧게 세우고 문 앞에 눈을 쓸었습니다. 그녀에게 기적은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감장수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작년보다 키가 조금 자랐고 보따리 대신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말린 감과 새로 말린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복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날 먹은 죽 맛을 아직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픈 밤을 지나면 사람은 더 따뜻해지는 법이란다. 그날 복녀는 다시 솥을 걸었습니다. 감장수, 모자와 순덕, 마을 아이 몇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보리죽은 소박했고 반찬도 많지 않았지만 모두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보따리에서 마른 감 하나를 꺼내 복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반으로 갈라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달콤한 맛은 아주 작았지만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나누어 먹는 단맛은 혀보다 마음에 먼저 닿는구려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복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오래전 재물신이 남긴 쌀알 3개가 여전히 그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아이가 흘리고 간 작은 감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주막 뒤뜰에 햇볕 드는 곳에 묻었습니다. 싹이 나면 그늘을 주고 열매가 열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지요. 라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흙은 차가웠지만 손끝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주막 뒤뜰에는 작은 감나무가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줄기뿐이었지만 해마다 잎이 넓어지고 가지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 몇 알이 붉게 익었고 복녀는 그것을 따서 가장 먼저 길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을 먹으며 달다고 했고 복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나무가 눈보라 치던 밤 길 잃은 아이가 남긴 씨앗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복녀는 여전히 주막문을 닫기 전 등불을 살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뒤뜰 감나무 가지에는 달빛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문간방에 남편의 외투를 걸어두고 선반 위에 금간 사발을 올려두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집을 지나치는 사람도 많지만 문을 열어주는 집 하나가 누군가의 길을 바꿀 때도 있었습니다. 복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길 잃은 마음 하나가 따뜻한 곳을 찾기를. 가난한 주막 주인과 한겨울밤 거지에게 내어준 뜨거운 죽 한 그릇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심 어린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베푸는 순간에는 아주 작고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죽 한 그릇이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추위 속에서 한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착한 마음 하나가 당장 모든 가난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다시 공정함과 평온이 돌아올 길을 열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손에 쥔 재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족한 처지에 있을 때 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만석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둘 수는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복녀는 가난했지만 그녀의 작은 부엌은 어떤 금은 보화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인정과 오래 참는 마음,
그리고 옳은 것을 믿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물신이 모습을 감추고 찾아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복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신은 계산하는 마음에 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여전히 나눌 줄 아는 한 사람의 손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따뜻해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맞은 때에 베풀 줄 알고 바르게 살며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집이 낡고 밥상이 소박하더라도 삶은 조용히 우리에게 마땅한 평온을 돌려줄 것입니다.